제 약혼자가 그의 장인이 될 사람과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저희 수조원짜리 유산을 어떻게 차지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일을 알게 되면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 28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후였습니다. 차창 위로 빗방울이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낼 때마다 흐릿했던 세상이 잠시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제네시스 G90. 묵직하고 검은색이.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차는 새하얀 꽃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 행렬의 일부인 것처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호텔 입구 앞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남자. 제 약혼자, 박지훈 씨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박지훈 씨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차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지난 3년간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훈 씨는 여자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울어야 할까? 소리라도 질러야 할까?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부터 천천히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 가장 완벽한 미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결혼 축하드려요, 박지훈 실장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다시 차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3년의 시간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천명그룹의 신입사원 연수 발표회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직원으로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발표자들 속에서 그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했고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에게 저는 끌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지훈 씨.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서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천년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김서연으로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사무실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고 비 오는 날에는 낡은 영화관에서 오래된 영화를 봤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골목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배경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모습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그의 셔츠에서 나던 옅은 섬유유연제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끓여주었던 조금은 짰던 된장찌개의 맛도 기억납니다. 그가 제게 서연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진지한 눈빛도 모든 것이 생생한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빗속에서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기억 위로 그날의 잔인한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마치 잘 그려진 수채화 위에 누군가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그 모든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기억은 끈질겼습니다. 저는 애써 지우려 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산에서 함께 걸었던 길. 击酒时손에 묻은 솜사탕을 핥아주던 그의 장난기 어린 얼굴.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제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던 그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던 그림 속에는 제가 애써 외면했던 작은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금 같은 것들이요. 한 번은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몇 날 며칠을 야근하던 때였죠.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 씨, 많이 힘들구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그 다정함에 기대어 무심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아주 상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소재의 핵심 기술은 뭐야? 경쟁사는 아직 개발 못한 건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때는 그저 그가 제 일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분석가의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천명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1급 기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균열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서연 씨.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더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정식으로 찾아뵙자.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저희 집안의 배경을 알게 되면 부담을 느낄까 봐 그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피였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몇 달 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늦은 오후에 차 한 잔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시며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 줄 아느냐? 단단해서요?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지. 하지만 그런 다이아몬드도 내부에 작은 균열이 있으면 아주 쉽게 부서진단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가장 작은 균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게 사람을 보는 법이고 세상을 이끄는 법이다. 그때는 그저 경영 수업의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일종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작은 균열들을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그 제네시스 G90, G90.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타시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임원들에게만 극비리에 제공되는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박지훈 실장. 그는 결코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다니던 안개가 걷히고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담동에 있는 제 개인 작업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랑이 산산조각 났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내는 듯한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 김서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년그룹의 후계자 김서연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직한 비서인 조 비서님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조 비서님. 저예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즉시 처리해 주세요. 분부만 내리십시오. 박지훈 실장. 그리고 오늘 그와 함께 있던 여자에 대해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신상 정보, 가족 관계, 재산 상태, 최근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비서님은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2시간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제게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머리로 꺼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의 검은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화면 위로 지훈 씨와 함께 웃던 제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2시간이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조 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조 비서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실장과 오늘 함께 있던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입니다. 최유라. 네, 대한그룹 최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대한그룹. 청년그룹의 가장 오랜 라이벌이자 시장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조 비서님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지훈 실장은 3년 전 대한그룹의 장학재단을 통해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가씨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계속하세요. 최근 박지훈 실장의 계좌로 대한그룹의 유령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예식이 열린 호텔의 제네시스 G90, G90 차량은 대한그룹 최 회장 측에서 직접 예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미끼였습니다. 대한그룹은 사냥꾼이었고 저는 그들의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약혼을 발판 삼아 박지훈을 청년그룹의 사위로 만들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과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일종의 승전 파티였던 셈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전부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은 아버지께도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팠던 마음은 이제 더 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천년그룹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순간 제 심장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잔인함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모든 것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어오신 황혼의 속삭임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랑과 평생의 업적이 속임수의 저울 위에 놓여 있다면 남은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와 생각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가 담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저는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택은 굳게 닫힌 성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지금 당장 서재로 모셔다 주세요. 긴급 가족 회의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와 오빠 김태준이 굳은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오빠는 천년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성격은 불같았지만 저를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갑자기. 오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조 비서에게 받은 모든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사진. 그들의 관계도. 대한그룹과의 자금 거래 내역. 저는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하듯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진행될수록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늘 엄격하고 냉철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오빠였습니다. 이 개자식. 당장 묻어버리겠어. 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지막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오빠를 막았습니다. 앉아라, 태준아. 오빠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닙니다, 아버지. 사실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백에 저와 오빠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아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조 비서를 시켜 조용히 뒷조사를 했었지. 대한그룹과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겨내기를 바랐다. 아비로서 너무 안일했던 게지. 아버지의 눈가가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를요. 그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제 삶에 나타난 가장 작은 균열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아버지는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냐? 아버지와 오빠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천명그룹의 명운이 걸린 우리 가족 모두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게 둬야 합니다. 뭐라고? 오빠가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잔치를 이대로 끝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결혼식장은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겁니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의 서재는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복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바둑판 위, 세 개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거대한 포위망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무대였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약혼녀이자 천명그룹의 대리인으로서 제가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르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빠, 김태준 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룹의 모든 언론, 채널과 보안팀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현장에 기자들을 잠입시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단 하나의 왜곡도 없이 진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임무였습니다. 대한그룹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여론의 문매를 맞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각에 맞춰 주식시장에서 대한그룹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작업실에 틀어박혀 오직 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한 판의 바둑을 두는 기사와도 같았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가장 완벽한 수를 찾아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영상이었습니다. 조 비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박지훈과 대한그룹 최 회장의 은밀한 대화 녹취 파일. 두 사람 사이의 비밀 계약서 사본. 그리고 제게는 가장 아픈 증거가 될 박지훈의 목소리.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사랑을 속삭였던 수많은 통화들. 그 속에서 그는 교묘하게 회사의 기밀을 물어왔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그런데 혹시 이번 신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의 목소리.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사랑의 속삭임과 배신의 증거가 기묘하게 뒤섞인 잔인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의 커다란 창가에 서서 잠들지 않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3년 전 박지훈 씨와 함께 저 불빛들을 보며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순수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저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대한 환상에서 깨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죽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저 자신을 위해 아주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애도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을 꿈꾸던 28살 김서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얼굴로 저는 전쟁터에 나갈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롯데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으로 견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클래식 선율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중앙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조 비서가 그리고 등 뒤에는 최고의 기술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개의 보안 카메라 화면이 연회장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처럼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과 최유라가 하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완벽한 신랑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미소와 매너. 최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으로 아버지, 김 회장님과 대한그룹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악수를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최 회장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의 교활한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버지 또한 의미심장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곧 펼쳐질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을 아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박지훈과 최유라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통제실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맞춤을 화면 가득 클로즈업해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행복에 겨워 보여야 할 박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하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라, 그리고 최 회장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조 비서는 허리를 숙여 제게 인사한 뒤 기술팀을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고급 술집의 방 안.
흐릿한 화면 속에서 대한그룹 최 회장과 박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 말게, 박 실장. 천명그룹 김 회장은 자네를 완전히 믿고 있어. 그 딸내미도 자네한테 푹 빠져 있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화면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김서연과의 결혼만 성사되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 자료는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걸 결혼 선물로 드리지요. 그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무대 위의 박지훈과 최유라,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최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제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고, 최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 목소리와 박지훈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 뒤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훈 씨. 그리고 다시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신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보안 등급은 어떻게 되고? 사랑의 고백과 산업 스파이의 질문이 뒤섞여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그들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나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연 회장 뒤편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또 가. 제 구두 소리가 침묵에 잠긴 연 회장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과 최유라의 곁을 지나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강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명그룹의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신랑, 박지훈 씨가 배신한 진짜 약혼녀입니다. 연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빠가 심어놓은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굳어버린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공포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연극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씨, 최유라 씨, 그리고 대한그룹 최 회장님. 당신들의 무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와 박지훈과 최유라, 그리고 객석의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세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유라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을 등지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걸어 나오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구나. 오히려 조금은 씁쓸하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여정 내내 저와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은 하룻밤 사이에 세기의 스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과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까지 온통 그들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천명그룹 후계자 향한 대한그룹의 치밀한 스파이 작전, 그 전말은? 약혼녀의 눈물. 재벌가 막장 드라마, 현실이 되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대한그룹을 향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기업 윤리는 대중의 가장 큰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들의 성이 단 몇 시간 만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한그룹을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더러운 싸움을 아버지는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끝내려 하셨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라, 그리고 최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누렸던 부와 명예는 차가운 수갑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저는 평창동 집의 고요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데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속은 괜찮으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승리했는데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일을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닿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셨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를 이겼고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때 조 비서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라, 최 회장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외에 추가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조 비서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정원의 바람 소리처럼 낮게 맴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박지훈 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그 인간을 뭐 하러 만나?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제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차가운 쇠창살, 그리고 차가운 아크릴판. 모든 것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과 함께 박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공허한 눈빛. 그에게서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초라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로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한마디 질문을 하기 위해 저는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천명그룹의 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그림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길거리 떡볶이를 먹을 때, 낡은 영화관에서 함께 울고 웃을 때, 나는 때때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돈과 성공을 원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행복 또한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가 아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그물에 잡아먹힌 한 나약한 인간에 대한.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잘 가요, 박지훈 씨.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걸어 나오자 차가운 복도 끝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대한그룹은 긴 법정 싸움 끝에 천년그룹에 합병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천년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 그것이 지금의 제 이름입니다.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삼청동의 한 낡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마루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1년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은 그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은 더 이상 저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 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시대가 낳은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눈을 가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는 것보다 올곧은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시간과 온전히 화해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찻집 주인에게 저와 똑같은 국화차를 주문했습니다.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제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역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 제가 박지훈 씨에게 보냈던 그 차가운 미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지어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황금빛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낡은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찬란한 새벽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본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